네, 109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세무회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자, 우선 전산 메인 화면에서 부가치세에다가 클릭 스탠바이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누구만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네, 이 환율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이 환율은 어떻게 판단한다? 문제를 봤을 때 기준 환율이 선적일과 환가일 두 날짜가 나오겠죠. 그럼 두 날짜의 환율이 나오는데, 자, 이걸 판단할 때는 선적일과 환가일 둘 중에서 무슨 날? 빠른 날의 환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빠른 날. 자, 그러면 언제가 빠르냐? 먼저 BNG는 선적한 날은 4월 15일인데 환가한 날은 4월 10일이에요. 그럼 환가일이 빠르니까 환가일의 환율인 달러당 1,300원의 기준 환율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PNP는 선적일이 5월 30일, 환가일이 6월 7일이니까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럼 5월 30일에 선적일의 환율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유로당 1,400원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은 다 정했으니까 그대로 옮겨 적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1개 확정이니까 4월에서 언제까지? 6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옮겨 적으세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 BNG부터 111-33-77-000-66X 이런 식으로. 자, 선적 일자는 어떻게 하죠? 선적 일자는 무조건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2023-0415 적으시면 되고, 자, 통화 코드는 F2 누르시고, 자, 어디입니까? 네, US 달러죠? 그러면은 그냥 뭐 USD도 괜찮고 미국 쳐도 괜찮고요. 자, 근데 되도록이면 요거는요, 영어로 그냥 USD 이렇게 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자, 환율은 어떻게 되죠?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환가일이 빨랐으니까 1,3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율을 빠른 환율 1,300, 방금 체크했던 이 1,300을 적어달라 그 얘기예요. 자, 외환은 얼마입니까? 8만 달러죠. 그래서 8만 달러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네, 1억 400이 원화로 환산이 될 거고요. 거래처는 F2 누르고, 네, 어디입니까? 네, BNG입니까? 네, BNG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NP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222-44-88-1000-77X 선적 일자는 2023-0530 그리고 통화 코드는 얘는 이제 유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영어로 그냥 EUR 이렇게 치면 되고요. 자, 환율은 얼마입니까? 네, 1,400. 얘는 선적일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1,400으로 적으시면 되고, 외환은 52,000유로. 그러면 원화로는 얼마입니까? 네, 7,28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름은 F2 누르고, 네, PNP.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 했으니까 ESC 빠져나올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얘를 눌러야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양으로 1번 수출 실적 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양가로 2번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볼 건데요. 자,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일단 매출과 매입 내역을 옮겨 적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가산세가 나온다면은 가산세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얘는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3년도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시고요. 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하지 다른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 즉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그대로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만들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크게 화면에 이렇게 띄우는 게 좋아요. 전체 화면으로 가는 게 좋은데 쌤은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했을 때 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조금 틈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말까지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란이 비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을 볼 건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도 있죠. 자, 얘는 부가세가 별도이지만 얘는 포함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적을 때 4,400대 있더라도 잘라서 4,000에 그렇죠 400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국 시공장에 의한 제품 매출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수출 신고 필증과 선화증권 얘는 직수출이죠. 그래서 영세에서 3번, 4번을 어떻게 적을 건지 반드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봐주시고요. 자, 1, 2, 3, 4 매출 자료부터 빨간 색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번의 세금계산서 과세 발급분으로 가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부가세가 별도니까 2억에 2천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3번이죠. 그럼 3번에 클릭을 해서 얼마? 부가치세가 포함이니까 그쵸? 4천만 원에 400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영세였죠. 자, 세 번째 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4천만 원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수출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니까 영세 기타 6번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얼마? 500을 적으시면 일단 매출 부분은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그쵸? 자, 두 번째는 매입인데, 자,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치를 한 일반 매입이 있습니다. 우리 매입은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 둘로 구분하는 거 알고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구인승 업무용 차량인데 여기에 별표. 자, 여러분, 구인승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쵸? 구인승이에요. 자, 쌤이 왜 이렇게 구인승에다가 악센트를 주는지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 1번과는 별개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3번은 카드로 수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일기 예정 누락 시에 세금계산서를 매입을 했는데 그때 뭐 했다? 누락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1번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일반 매입이었죠. 그럼 10번에다가 얼마? 1억 2천, 1200 이렇게 따로 적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구인승 업무용 차량을 매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아왔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가야 돼. 근데 얘는 승용차니까 그쵸? 자, 차량이니까 일반 매입이에요, 고정 매입이에요.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니까 고정 자산이죠. 그래서 고정 매입으로 가야 돼요. 얼마? 3천에 300을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근데 쌤, 우리 자동차는 불공이잖아요. 무조건 불공은 아니죠. 왜요? 불공은 조건이 있습니다. 몇 인승? 8인승 이하의 1000cc 초과죠. 그쵸? 근데 얘는 몇 인승이에요? 9인승이야. 여러분, 9인승은 8인승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쵸? 9인승은요, 매입세 공제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공제 매입세액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 안 돼?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별표. 자, 요즘에는 가끔씩 9인승이 나옵니다. 8인승 이하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별표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넣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 수취한 건데 얘도 일반 매입이네요. 그럼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어디에?
매입의 신용카드는 그 밖에 있겠죠. 그 밖에 공제매입서액에 여기 41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 100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일기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세운기한서 매입인데 얘는 예정 누락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정 누락이니까 여기에 입력은 안 되죠. 오른쪽 여기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세운기한서를 누락했으니까 세운기한서 과세란에다가 2000에 200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정 누락은 우리가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를 구해야 되겠죠.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입도 입력을 다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비고란을 볼 건데요. 자, 1번 일기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었답니다. 얼마? 100만원. 아, 환급 받아야 되는데 환급 안 받았구나.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1000만원이죠? 여기에서 빼고 내면 되잖아요. 그럼 빼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란에다가 예정 때 공제받지 못한 100만원만큼의 환급세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00만원 내야 되는데 100만원 빼고 900만원 내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전자신고 하였다라고 나오면은요,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네, 만원 적어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만원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에 있는 내용은 입력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왜? 예정신고 누락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결론, 가산세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산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매출세액이 예정신고 누락이 없다면은 가산세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예정 누락일 경우에는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했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쵸? 이때 공식이 뭐였어요?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빼야 되겠죠. 그쵸? 근데 누락한 매출세액이 없이 누락한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200만 누락한 거죠. 근데 누락한 세액이 납부세액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환급세액일 경우에는요, 그쵸?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누락한 세액이 매입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았을 때만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세율 과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전자세원기한서를 뭐 지연했거나 뭐 미발급했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 이제 나머지 기타 가산세를 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는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 했으면은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눌러주셔야만 정확히 문제가 끝이 납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은 22년도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죠. 어차피 이거 읽어봤자 하는 방법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되어 있답니다. 그쵸? 자, 부속 서류들이 마감되어 있으니까 마감되어 있는 건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자신고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으로 진행된다. 뭐 이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건 그냥 따라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 모든 신고를 할 때, 그쵸? 자, 이번에 납세자 자존신고로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뭐다? 1234, 1234이다. 이 비밀번호가 중요합니다. 자, 꼭 체크하시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전자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용 전자 파일을 선택할 건데 이거는 이제 폴더가 자동으로 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폴더의 파일명을, 그쵸? 이 파일명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순서대로 검사를 다 하고 마지막에는 전자 파일을 제출하시면 된다. 자, 어떤 순서인지를 볼 건데요. 쌤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답안을 보시면서 또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면은 그게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러고 나서 문제 나오게 되면은 항상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가지수 신고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마감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1월달부터 3월 말까지 놓으셔가지고요. 네, 여기에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감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상 없으니까 나오시고 이제 전자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날짜는 1월부터 3월까지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세무대리인 신고, 납세자 자진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자진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상 마감이라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보수 서류가 잘 마감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제 홈택스 바로 가기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가기 전에 뭐 한다? 얘를 이제 파일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급하게 여기로 가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F4번 제작. 자, 이걸 먼저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비밀번호가 1234 1234였으니까 1234 1234 밑에도 1234 1234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반드시 제작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작 다 되었죠. 다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제 홈택스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송 홈페이지가 뜨죠. 그쵸? 자, 이거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얘는 필요 없고요. 이제 방금 우리가 비밀번호를 걸어 가지고 제작한 그 파일을 올릴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 변환 대상 파일 선택되어 있죠? 찾아보기 클릭.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런 폴더가 뜰 거예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 겁니다. ENC 돼 있죠. 자, 이 ENC가 우리 문제에서 보았던 이거예요. ENC. 그쵸? 자, 이 파일을 올려란 얘기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지금부터 올릴 겁니다. 자, 클릭을 하고 열기.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첨부가 돼요. 그쵸?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이 잘 제작이 되었는지를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형식 검증하기 있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 검증하기. 자, 비밀번호 눌러야 되겠죠. 1234 1234. 방금 걸었던 비밀번호를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암호가 맞지 않으면 이게 계속 오류가 뜨기 때문에 암호를 잘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결과 확인 누르시고요. 그리고 내용 검증하기 클릭, 결과 확인 클릭, 전자 파일 제출 클릭.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요 순서대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일 제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자, 이때 전자 파일 제출하기 파란 색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신고서 제출합니다. 확인 눌렀을 때 위와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인쇄를 할 필요는 없죠. 예, 어차피 우리는 프린터 출력까지는 안 하니까 닫기를 누르시면은 현시간부로 이 문제는 끝이 나기 때문에 닫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쌤이 보여드렸던 이 순서가 답안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답안지를 보시면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거는 한 번, 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해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순서가 솔직히 이렇게 좀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점수가 겨우 2점밖에 안 됩니다. 그쵸? 하지만 1점 차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시간부로 부가치세 실무시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으로 갈까요? 자, 결산 문제는 어차피 쌤이 재무회계 강의에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보시면 되고, 이제 소득세 편 실무시험 원천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재부의 사원 김경민 4번 101번의 부양가족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김경민이 모두 공제를 받도록 하고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기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 것.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아예 무시하고 입력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김경민 씨부터 김지현 씨까지 자, 가족들을 입력을 할 건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메인 화면에서 원천징수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원 등록을 띄우시고 김경민 씨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김경민 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본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은 우리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가족들을 등록하고 또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경민 씨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 추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배우자 정혜미 씨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혹시나 본인 자신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때는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는 본인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경로자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추가로 공제를 받으면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쵸? 자, 연령도 아직까지는 뭐 경로자가 아니고 또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자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 시간의 관계상 전체 가족들의 인적사항부터 여기다가 다 적어놓고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시 화면이 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전체 가족들의 인적사항부터 쌤이 여기다가 다 적어놓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경민 씨 부양가족의 인적사항들을 입력한 화면이고요. 자, 인적사항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쌤이 입력을 해놓았고, 자, 여기 오시면 기본공제가 전부 다 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죠. 그냥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일단 쌤이 설명드린 대로 무조건 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정혜미 씨 배우자부터 이제 인적공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혜미 씨는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 원 있는데, 우리 이런 경우에는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20세 이하이거나 60 이상이면 연령 제한이 통과되는 거죠. 물론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도 연령 제한은 없어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이 있는데,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쳤을 때, 즉 종퇴양 세 가지의 소득세를 합쳐서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때는 연간 총급여가 500 이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연간 총급여가 500 이하면은 이거를 근로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소득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150만 원 이하이죠. 이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종퇴양 모두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배우자는 일단 연령 제한은 없으니까 나이는 안 봐도 괜찮죠.
그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니까 배우자는 나한테서 인적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로서의 공제니까 2번 배우자를 체크하면 됩니다. 자, 배우자가 경로 우대이거나 장애인이면은 또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쵸? 추가적인 공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김경희 씨죠. 동생은 형제 자매로서의 공제가 되는데요. 자, 일용 근로소득이 550만원 있고 장애인이죠. 그러면 동생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단 뭐는 없다? 연령 제한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단 소득은 봐야 되는데 일용 근로소득이죠.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리과세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리과세 소득은 정말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그쵸? 다 외우시면 좋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기 전에 그런 분리과세 소득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걸 다 외운다고 해가지고 뭐 점수가 향상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외워버리면은 오히려 부가세나 재무회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역효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외워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자와 배당소득, 그쵸? 이 두 개는 합쳐가지고 금융소득으로 불러준다고 했죠.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근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은 웬만하면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자는요,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은. 근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리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은요, 선생님 늘 얘기하죠? 일용직 근로소득, 알바. 그쵸?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대표적인 분리과세였고, 연금소득은 이제 이연퇴직연금소득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소득은 복권, 로또, 그 다음에 소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자,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이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기타 소득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300만 원 이하이다. 그때는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 소득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외에 만약에 다른 기타 소득이 나왔을 때 300만 원 넘어가면은 종합과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분리과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분리과세는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일용 근로소득은 알바죠. 알바는 뭐다? 예, 분리과세입니다.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경희 씨는 소득이 없는 셈으로 치는 거니까 나한테도 공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연령은 지금 현재 뭘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세 이하 60 이상이 아니고 장애인으로서의 그냥 공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연령을 통과하는 거니까 장애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애인에 이렇게 체크될 거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누구였죠? 장애인 복지법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경우 누구죠? 네, 아버님입니다. 그렇죠? 자,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데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있죠. 근데 이자 소득 2천만 원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뭐라고요? 그렇죠. 분리과세 된다고 했죠.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 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도 어떻게 되십니까? 83세면은 이미 60을 넘으셨죠. 그럼 당연히 뭐다? 60 이상으로서의 공제가 될 것이고 소득이 없다고 하겠으니까. 그쵸? 그리고 아버님은 70을 넘기셨으니까 경로 우대 공제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님 박순란. 자, 어머님 볼까요? 자, 어머님도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기 때문에 일단 연령 제한은 통과했죠. 소득도 없으시죠. 그럼 어머님도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60 이상으로 놓으시면 되고 경로 우대에다가 70세 이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지원. 처남이고요. 같이 동거하고 있고요. 양도 소득 금액이 딱 100만 원이죠. 그러면은
100만 원 초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득금액 제한은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69년생이기 때문에 연령은 54세, 연령 제한에서 걸려버렸죠.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돼 있네요. 자, 중증 환자로서의 장애인이죠.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동생과 똑같은 이제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연령 제한은 걸리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소득이 있어도 100만 원 이하니까 소득 금액 제한도 통과를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천암조 나한테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으로서의 또 공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에 추가로 되겠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때는 복지법이 아니라 중증 환자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자, 3번의 중증 환자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기정입니다. 자, 김기정 아들이죠. 자, 아들은 지금 현재 주거 형평상 배워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가족과,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 그쵸?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처남이나 동생과 같이 반계는요 같이 동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아들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자, 취업 준비생이죠. 그런데 1년 근로소득이 500만 돼 있습니다. 1년 근로소득은 소득은 있지만 보다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금액 제한은 통과했죠. 근데 아들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95년생 뭐죠? 현재 연령 제한에서 걸려버렸어요. 28세, 20세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20세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럼 쌤, 이거 프로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명하지 말 것이라 돼 있죠. 그쵸? 근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력을 하라고 돼 있으면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이에요, 부가. 근데 하지 말 것이라 돼 있으면요, 이건 입력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입력을 안 하거나 입력을 모르고 했다면은 삭제를 날리셔야 됩니다.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기정이 아들은 연령 제한에서 걸렸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은 씨 딸이죠. 자, 딸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있답니다. 일단 100만 원 이하는 통과가 되죠. 그럼 일단 소득금액 조건은 현재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령만 봐야 되는데 연령이 2003년생이에요. 정확히 20살이죠.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제 지은 씨는 내년부터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올해까지는 20살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둘 다 통과했으니까 20세 이하로 공제가 될 거고, 그리고 지은이는 자녀죠.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자녀 세액 공제가 2023년도부터는 몇 세 이상이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8세 이상이에요. 2022년도까지는 7세 이상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8세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세 이상이고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엔터를 치고 자녀에다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은 씨까지 인적 공제 모두 입력을 하였고요. 현 시간부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지금 가족들이 다 기본 공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기본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누구이다? 김기정 아들만 공제가 안 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은 어떤 것들이 분리과세로서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꼭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닫으시고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네, 현 시간부로 몇 점? 5점을 여러분들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입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이죠. 이번에 연말정산 진도준 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진도준 사원의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부양가족, 보험료 교육비 탭과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연금 저축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은 항상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연말정산 문제이니까 추가자료 입력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되겠죠. 4번에서 F2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사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진도준이죠. 진도준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도준 씨의 기본적인 총급여와 8천만 돼 있죠? 근로소득 공제 등등 이런 간단한 이제 인적 공제들까지 해서 자, 이렇게 쭉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니까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자, 여기에서 공제가 되는 내용들을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즉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연말정산 입력에서 모든 이제 내용들을 다 입력을 했죠. 그쵸? 근데 2023년도부터는요, 이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탭에서, 그쵸? 인별로, 사람별로 이제 입력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가족사항을 좀 봐야 되는데 모두 동거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시가 된 자료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니까는 자, 소득을 먼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도준과 아들 진시진까지의 연령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프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나온 이유가 여기에 부양가족 있죠. 부양가족.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한다? 방금 우리가 풀었던 1번 문제 기억나십니까? 이거요. 그쵸? 이 문제를 원래는 어디에서 사원 등록에서 풀면 되는 거지만은 이 자체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연말정산과 같이 나왔을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사원 등록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바로 입력을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1번에서 풀었던 인적 공제 문제와 연말정산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가족들의 사항을 먼저 한번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마찬가지로 어머님부터 배우자 아들 둘까지 인적사항을 그대로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이거 입력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쌤이 미리 입력을 해 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좀 내서 일시정지한 다음에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연말관계 똑같아요. 여기다 F2 누르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은 직계등록이니까 1번이죠. 그럼 1번에 엔터 치고 성명, 주인번호 놓고 여러분들도 화면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순간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 바뀐 화면으로 이제 기본 공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자, 쌤이 인적 내용들은 다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풀었던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는 이렇게 풀어 걸어 놨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이제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을 확인하면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한번 체크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쵸? 자, 어머님 박정희부터 먼저 볼 건데요. 자, 어머님은 일단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40만원 돼 있죠. 그쵸? 결론, 어머님은 공제가 안 됩니다. 왜요? 소득금액 제한에서 걸려버렸어요. 그쵸? 왜냐하면 자, 쌤이 얘기했죠.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 같은 금융소득은요, 연간 2천만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이고, 그쵸? 2천만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이제 2천만 넘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는 그대로 풀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김선영이 이제 배우자인데요. 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자, 분리과세 선택한 기타 소득이 300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 분리과세에서 기타 소득은 뭐 로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쵸? 자, 근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어떻게 한다?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거진 뭐죠?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종합과세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있는 김선영 씨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참고로 배우자는 연령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영 씨는 기본 공제를 배우자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도진입니다. 자, 자녀인데요. 초등학생이죠. 소득이 없습니다. 시진이도 유치원생인데 소득이 없죠. 그러면 두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봤을 때 연령도 20세 이하니까 당연히 둘 다 기본 공제는 되겠죠. 뭘로? 20세 이하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서 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자녀세액 공제는 도진이만 되는 거예요. 도진이만 자녀세액 공제가 되고 시진이는 자녀세액 공제가 안 되죠. 왜? 6세죠. 쌤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2020 몇 년도? 3년도부터는 몇 세 이상만 된다? 그렇죠. 8세 이상이에요. 8세 이상. 8세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인적 공제 사항에 대해서는 입력을 다 했고요. 자, 이제 이번에 있는 내용은 연말정산 자료이죠. 이제 연말정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연말정산을 입력하려면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이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 있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기타 내용들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우리 보의 교기신 이렇게 항목별 공제할 때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라고 쌤이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연령 제한은 당연히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죠. 그렇죠? 자, 소득금액 제한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인적 공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따라가는데 그걸 이제 빌려 와가지고 보험료에서는 뭐다?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둘 다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공제가 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얘기고요. 의료비는 참고로 사람이 아픈 거니까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셋 다 똑같은데 얘네들은 연령 제한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제한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연말정산 자료가 쌤 얘기했죠. 예전에는 여기다가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별로, 사람별로 이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자, 이런 탭에서 입력을 여러분께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험료부터 볼 건데요. 자, 보험료는 보니까 지금 현재 피보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준, 도진, 시진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죠. 저축성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장성 보험이니까 공제가 되겠죠.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쵸? 연령과 소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자료 입력했듯이 도준 씨와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도진이와 시진 씨는 이 세 명 다 뭐죠? 그렇죠. 기본 공제 대상이죠.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에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쵸. 결국 이 보험료는 다 공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입력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부양가족의 자 진도준 씨부터 할까요? 클릭, 자 여기 클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보험료에다가 일반 보장성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국세청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기타 자료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래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인데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은 국세청 자료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국세청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보장성에 국세청에 클릭해서, 자, 노란 색깔은요 무조건 F2 누르라고 했죠. 자, F2 눌러서, 자, 여기에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국세청 간소화 얘와 만나는, 그쵸, 요 일반에다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준씨는 220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진이었죠. 자, 도진이의 보험료는 얼마? 48만원. 그럼 얘도 일반 보장성 보험의 국세청 라인과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F2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에 금액을 얼마? 네, 48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시진이도 클릭을 해서 일반 보장성 국세청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F2 누르고, 자, 얼마 적으면 되겠습니까? 네, 45만 6천원을 적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피보험자별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나씩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자, 교육비는 참고로 연령 제한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은 볼 필요 없고 소득금액 제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진도준, 박정희, 진도진, 진시진의 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일단 대학원, 여러분 대학원은 원래 공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대학원이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본인의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비에서 대학원은 꼭 기억하세요. 누구만 된다? 본인만 되는 겁니다. 본인만. 그렇기 때문에, 자, 교육비는 어디 갈까요? 자, 요 위에 교육비 탭이 별도로 없죠. 별도로 없으면 그냥 부양가족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교육비 보이나요? 자, 자료는 어느 자료입니까? 별말 없으면 국세청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별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비, 자, 국세청, 그리고 일반 만나는 지점에 클릭.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쌤이 항상 인별로 한다고 했죠. 이거 누구 교육비죠? 진도준 씨의 교육비죠.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교육비 일반 국세청 라인에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에다가 클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준 씨 거기 때문에 도준 씨에다가 클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클릭해서 여기 얼마? 네, 80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는 여기에 본인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밑에 여기를 보면 된다고 했죠. 예, 자, 본인 교육비가 맞습니까? 4번 맞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여기 보이시죠? 네, 본인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의 사이버대학 수업료 되어 있죠. 자, 박정희 누굽니까? 박정희. 네, 여기 보니까 1번 직계 존속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그쵸? 근데 어머님은 보세요. 직계 존속이시니까 당연히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님은 어떻게 한다?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런 거는 돼요. 그쵸? 근데 그런 거 말고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진도진의 영어 보습 학원비인데 도진이가 누구였죠? 도진이가 초등학생이죠. 초중고 대학생들의 학원비는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자, 진도진이의 태권도 학원비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자, 진도진이는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시진이의 축구교실 학원비가 있는데 120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학원비는 원래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된다고 했죠? 취약전 아동은 된다고 했죠. 근데 시진이는 취약전 아동이에요. 그쵸? 유치원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축구교실 학원비는 안 됩니다. 왜? 일단 지문에서도요. 축구교실 학원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영상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가 아니고요.
교육비 세액공제 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일단 여기서도 일단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까 얘는 뭐다? 공제가 안 되는갑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리 법에 보시면은요, 축구 교실에 학원비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 교실도 학원인데 되는 거 아닙니까?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근데 법으로는요, 학원법에 의한 학원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교육비라고 하는 세액공제가 학원이 되는 경우는 그 학원법에서 정한 그 학원만 되는 건데, 축구 교실은 그런 학원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학원이라고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 교실은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시진이가 만약에 뭐 태권도라든지 음악이나 미술학원, 자, 이런 곳에 다녔다면은 걔는 학원법에 등록된 학원이에요. 그런 경우는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축구 교실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좀 범위가 넓은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은 출제위원도 이런 걸 내면서 좀 미안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제가 안 되니까 이거 보고 점수를 맞아라 라고 이렇게 지문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교육비는 진도준 씨의 대학원 수업료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의료비 가겠습니다. 진도준 씨의 질병치료비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했죠? 그쵸? 근데 이거 신용카드 결제하게 되면은 신용카드도 중복으로 공제가 되죠. 우리 왜 의료비는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끊게 되면은 중복으로 공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됩니다. 진도준 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포함된 금액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절대로 이 의료비를 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준의 시력 보정용 렌즈 구입 비용이 있는데, 우리 안경 렌즈는 한 건당 얼마? 6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한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5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겠죠. 절대로 빼면 안 되고요. 자, 구입처 렌즈모와 증빙코드가 기타 영수증. 그럼 얘는 국세청 영수증이 아니죠. 기타죠. 그래서 나중에 기타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300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국세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의 질병치료비가 있는데 어머님이시죠? 자, 325만원 도준씨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공제가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금으로 200을 수령했답니다. 그러면 200만원만큼 공제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입력할 때는요, 200을 빼는 게 아니라 200을 옆에다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건씩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도준 씨의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300과 50만원. 그러면 350만원인데, 자, 어디에 입력을 한다? 자, 의료비에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성명에다가 F2 누르시고 진도준 씨 본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증빙코드에는 국세청장.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의료비는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쵸? 왜냐면은 도준 씨는요, 의료비 한 개는 뭐다? 예, 한 개는 국세청 자료인데 한 개가 뭐였어요? 일반 기타 영수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국세청장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와 사업자 번호, 그 병원의 내역은 안 나와 있죠. 그럼 무시하시면 되고요. 300만 원만큼만 어디에 엔터 쳐가지고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건수 나와 있습니까? 건수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무시하시고요. 금액만 얼마? 300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또 F2 누르시고 도준 씨를 한 번 더 본인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기타 영수증 5번으로 가셔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안경점 이름이 나와 있죠. 안경점 이름이 렌즈모와 사업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상호명을 적어야 되는데 상호가 네, 렌즈모와 사업자 번호는 여러분들 문제 좀 봐주세요. 10568 네,
그리고 2352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건수는 한 건 나와 있죠. 금액은 얼마? 60이 아니라 안경은 렌즈는 50만원까지가 한도니까 50으로 잘라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어머님이시죠. 자, 어머님은 F2. 네, 직계 전속 여기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어머님의 증빙은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뭐죠? 예, 국세청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325만원이니까요 325를 그대로 적어요. 국세청장. 자, 병원 이름 안 나와 있으니까 무시하시고 여기에다가 300을 적습니다. 그쵸? 근데 어머님은 이게 끝이 아니죠. 옆에 뭐라 되어 있다? 아, 325만원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325만원 적고요. 그리고 뭐라 되어 있다? 325만원 썼는데 실손 보험료 200을 수령했죠. 그러면 200은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적고 오른쪽에다 어떻게 한다? 200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산이 자동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거는 125만원만큼만 공제가 되는 거지 전체가 공제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진도준 씨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일단 신용카드 등에 가셔가지고요 진도준 씨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무런 자료가 내용이 없으니까 국세청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국세청과 만나는 지점에다가 여러분들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신용카드 볼게요. 자, 신용카드는 3,200인데 그 중에 200은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좀 더 많이 공제가 되니까 별도로 따로 입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전통시장에 따라와 가지고 여기에 200을 놓고요 나머지 3천만원만큼은 그러면 신용카드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 320이죠 20만원만큼은 전통시장에서 또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전통시장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200에다가 20을 엎어요. 그러면 220이죠. 그리고 200은 어디에다가 현금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진도준 씨가 사용한 거니까 진도준 씨로 넣으시면 되죠. 자, 체크카드 마찬가지입니다. 238만 2천원인데 18만 2천원만큼은 대중교통이랍니다. 그러면은 대중교통에 가셔가지고 18만 2천원 적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액 238만 2천원에서 18만 2천원을 빼. 그러면 220이죠. 걔는 어디에? 체크카드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다른 말로 직불카드죠. 그래서 여기다가 22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상액은 의료비 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절대로 여기에서 의료비를 빼면 안 되겠죠. 왜? 의료비는 카드에서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시가 된 내용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사용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타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자, 기타 내용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죠. 그쵸? 이번 연도에 납입한 것은 240이니까 삼성생명보험으로 해서 이것도 공제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자, 연금저축은 본인 거는 되죠. 그럼 여기에 연금저축 하시면 되고요. 자, 본인이 가입한 그 연금이 무슨 연금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연금저축계좌이죠? 그쵸? 연금저축계좌이니까 어디에? 퇴직연금은 아닐 거고 그냥 일반 연금저축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 연금저축으로 가시면 되고요. F2 누르시고, 자, 회사 이름은 삼성생명보험이에요. 네, 삼성생명보험으로 가셔가지고요. 계좌번호는 153 다시 05274 다시 7233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얼마? 네, 24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다 했어요. 자, 더 이상 입력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서 그냥 나오게 되면은요, 모서리 날아갑니다. 반드시 맨 마지막에 뭐 한다? 연말정산 입력에 오셔가지고
자, 이거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한다? 자, 입력한 걸 모두 불러와가지고 검정색 글자로 바꾸셔야 되고, 또 나머지 반영 안 된 것들은 또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반드시 F8번을 누르고 확인, 불러온 다음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쌤, 저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보험료 하나 하고 여기 와서 불러오고, 신용카드 입력하고 여기 와서 불러오고, 의료비 입력하고 여기 와서 불러오고, 이걸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할 때마다 계속 이거를 클릭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다? 모든 걸 다 입력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꼭 누른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 10점이 확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 시간부로 109회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 파트의 실무시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